뭐라고? 아니 이 자식이 손주 학비하라고 1억 2천을 줬더니 주식으로 다 날려. 천하의 후레자식 같으니라고. 이종철 씨에게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화로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학비를 안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퇴학당할 것 같아요. 23세 손자 지훈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71세 이종철 할아버지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6개월 전 평생 모은 전 재산 1억 2천만 원을 손자의 의대 학비로 사위에게 건넨 것이 분명한데 학비가 안 들어갔다니요? 지훈아, 할아버지가 분명히 6개월 전에 내 아빠한테 1억 2천을 줬는데. 할아버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빠가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한 푼도 안 주셨대요. 그래서 아빠가 빚까지 내서 제 학비 대신 내주고 계신데요. 손자의 차갑게 식은 목소리에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사위 민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여보게나, 내가 분명히 6개월 전에 1억 2천을 통장으로 보냈잖아. 그런데 지훈이 학비가 왜 안 들어간 거야? 사위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그게 사실 학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서 제가 추가로 몇 천씩 더 내고 있어요. 장인어른이 주신 돈은 진작에 다 썼고요. 그럼 지금 학비 안 냈다고 퇴학당한다는 건 무슨 소리야? 아, 그건 이번 학기 등록금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다음 주까지 3천만 원을 더 내야 하는데. 사위의 눈빛이 할아버지의 통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연이 시작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강원도 횡성에서 이 사연을 만들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저 또한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6개월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71세 이종철 할아버지는 평생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내를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외동딸 수진이와 사위 민수 그리고 유일한 손자 지훈이가 할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조그만 집 한 채를 마련했고 퇴직 후에는 경비 일을 하며 생활했습니다. 손자 지훈이는 할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고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훈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용돈을 모아 학원비를 보태주곤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도 지훈이 생각만 하면 힘이 났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지훈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스승의 날에 지훈이가 할아버지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직접 쓴 편지와 조그만 카네이션이 들려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제 인생의 진짜 스승이에요. 아빠, 엄마보다 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시고 힘들 때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꼭 의사가 돼서 할아버지 건강 지켜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그 편지를 지금도 지갑 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낡고 구겨진 편지를 꺼내 볼 때마다 손자에 대한 사랑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손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지훈이는 명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지훈이가 전화로 합격 소식을 전하며 울먹이던 목소리, 그리고 할아버지, 제가 의사 되면 할아버지 병원비는 제가 다 낼게요. 라고 말하던 그 따뜻한 약속이요.
하지만 문제는 학비였습니다. 의대는 6년을 다녀야 하고 한 학기 등록금만 해도 1,0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사위 민수는 중견 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대출도 있고 생활비도 빠듯하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딸 수진이는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미안한데 혹시 지훈이 학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당장은 여유가 없어서요. 민수 씨 회사에서 성과금 나오면 갚을게요. 수진이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송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 집안에 의사 나오면 장인어른 체면도 서는 거잖아. 수지는 남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수진이는 결혼 초부터 남편과 아버지 사이에서 늘 힘들었습니다. 민수는 결혼할 때부터 장인어른 집이 너무 낡았다. 왜 더 좋은 집에 안 사시냐고 불평했습니다. 명절 때도 장인댁에 가는 것을 싫어했고 항상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수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속상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도 참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손자가 의사가 되는 것,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적금과 퇴직금, 그리고 매달 받던 기초연금까지 모두 합쳐 1억 2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사위 민수를 따로 만난 자리에서 할아버지는 통장을 건넸습니다. 민수 씨, 이게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지훈이 의대 6년 학비로 쓰게. 부족하면 내가 다시 일해서라도 더 모을게. 사위는 감격한 표정으로 통장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훈이 학비 꼬박꼬박 잘 내고 남는 돈 있으면 장인어른께 다시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안심했습니다. 사위를 믿었고 손자의 미래가 보장된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위 민수는 그 돈을 받자마자 주식 계좌에 전액 입금했다는 것입니다. 민수는 몇 달 전부터 회사 선배에게 확실한 주식 정보를 얻었다며 자신만만해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내 수진에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3천만 원만 주셨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마련해야 할 것 같아. 수진은 아버지가 전 재산을 준 줄 몰랐고 남편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투자한 주식은 폭락했고 1억 2천만 원은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민수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럴 리 없어. 곧 오를 거야. 라며 손절매를 하지 않고 버텼지만 결국 그 주식 종목은 상장 폐지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매일 밤 술을 마시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은 장인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들킬까봐, 아내에게 알려질까봐, 자신의 체면이 깎일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민수는 회사 동료들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1억 넘게 주셨어. 덕분에 아들 의대 학비 걱정 없어. 그 자랑이 거짓말로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민수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합리화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장인어른이 처음부터 더 많이 주셨어야지. 고작 1억 2천으로
의대 6년을 어떻게 다녀. 게다가 나도 투자로 돈을 벌어서 갚으려고 했던 거잖아. 민수는 점점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지훈이 첫 학기 등록금만 1,000만 원을 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두 번째 학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고민 끝에 자신의 카드론으로 급한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수는 결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학비를 안 주셨다고 거짓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실수를 감춰지고 나중에 장인에게서 돈을 더 받아낼 수도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민수는 아들 지훈에게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사실 할아버지가 학비를 안 주셨어. 아빠가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서 내 학비를 내고 있어. 너무 힘들다. 지훈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생각을 바꾸신 것 같아. 아마 노후 자금이 불안하셨나 봐. 순수했던 지훈이는 아버지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약속을 안 지키셨구나. 나 때문에 아빠가 빚을 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카드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는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또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장인어른한테 가서 사정하면 미안한 마음에 또 돈을 내놓지 않을까? 그 순간 민수는 지훈이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학비 없어서 퇴학당할 것 같다고 말해봐. 할아버지가 미안해 하실 거야. 지훈이는 망설였지만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학비를 안 주셨다는 아버지의 거짓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71세 할아버지는 그 전화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1억 2천을 줬는데 손자가 퇴학당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할아버지는 사위를 만나기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손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평생을 함께한 손자가 할아버지를 거짓말쟁이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할아버지는 사위를 직접 만났습니다. 사위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집 근처 작은 식당을 고집했습니다. 비싼 밥값도 아까웠고 사위의 과시욕을 더 이상 봐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 내가 분명히 6개월 전에 1억 2천을 통장으로 보냈잖아. 그런데 지훈이 학비가 왜 안 들어간 거야? 사위 민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그게 사실 학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서 제가 추가로 몇 천씩 더 내고 있어요. 장인어른이 주신 돈은 진작에 다 썼고요. 할아버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고작 6개월 만에 1억 2천이 다 없어졌다고? 의대 한 학기 등록금이 1,000만 원 남짓인데 두 학기면 2천만 원인데 나머지 1억은 어디에 쓴 거지? 민수 씨, 1억은 어디에 쓴 거야? 두 학기 등록금이면 2천이면 되잖아. 민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능숙하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장인어른, 등록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대생은 해부학 실습비, 교재비, 의료 장비비 다 따로 들어가요. 한 학기에 거의 7천씩 든다니까요. 그리고 지훈이 자취비,
생활비도 제가 다 대주고 있고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자신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가 싶어 주눅이 들었습니다. 의대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드나 보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지훈이가 퇴학당한다는 건 무슨 소리야? 아, 그건 이번 학기 등록금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다음 주까지 3천만 원을 더 내야 하는데 장인어른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허탈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1억 2천을 줬는데 6개월 만에 또 3천을 달라니. 그것도 손자가 퇴학당할 수 있다는 협박성 말과 함께. 민수 씨, 나는 더 이상 돈이 없어. 1억 2천이 내 전 재산이었다고. 사위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지훈이가 퇴학당하는 수밖에요. 제가 은행 대출도 막혔고 카드론도 한도가 다 찼거든요. 장인어른이 안 도와주시면 정말 방법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카드론이 한도가 찼다고? 은행 대출도 막혔다고? 중견 기업에 다니는 사위가 왜 그런 지경까지 갔을까요? 민수 씨, 혹시 다른 데 돈 쓴 거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봐. 사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저는 지훈이를 위해 제 신용등급까지 깎아가며 돈을 구하고 있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식당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건가? 사위가 정말 지훈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데 의심한 자신이 나쁜 사람인가? 미안해, 민수 씨.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그런데 3천만 원은 정말 없어. 내가 지금 기초연금 받는 거 빼면 수입이 없거든. 그럼 장인어른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 집이 시세가 얼마인데 3천만 원쯤이야 금방 나오죠.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그 집은 할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다가 손자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집이었습니다. 민수 씨, 그 집은 내가 살아야 할 집이야. 담보 대출 받으면 나중에 이자도 내야 하고. 장인어른, 손자 인생이 중요해요. 집이 중요해요? 지훈이가 의사 되면 그 정도 돈은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좀 더 큰 그림을 보세요. 사위의 말에는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돈을 안 주면 손자가 퇴학당하고 그 책임은 할아버지에게 있다는 뉘앙스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식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만 손자가 퇴학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6개월 전 사위에게 돈을 보낸 통장을 꺼냈습니다. 거래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5년 6월 15일 박민수에게 1억 2천만 원 이체 분명히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사위가 그 돈을 정말로 학교에 냈을까?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 할아버지는 손자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야. 학교 등록금은 누가 내니? 아빠가 직접 내시나? 지훈이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제가 학교 포털에서 직접 납부해요.
아빠가 제 계좌로 돈 넣어주시면 제가 내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지훈이 너 올해 등록금 얼마씩 냈어? 1학기에 1,100만 원, 2학기에 1,100만 원이요. 왜요?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1학기 1,100, 2학기 1,100, 합계 2,200만 원. 그럼 나머지 1억은 어디로 간 걸까? 할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큰 거짓말 속에 자신이 갇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딸 수진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남편에게 속고 있는 걸까? 수진이에게 직접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할아버지는 망설여졌습니다. 딸과 사위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주 늦게 들어오고 술을 마시고 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수진이는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지친 표정을, 억지로 짓는 미소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전 아내는 임종 전에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수진이 걱정이에요. 사위가 좀 이상해요. 우리 딸 고생할까봐 걱정이에요. 당신이 꼭 지켜줘요. 할아버지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걸까? 남편의 거짓말을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은행에 가서 사위 명의로 보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10년 전 아내 장례식 때 입었던 그 양복이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다림질을 했습니다. 은행에 가려면 제대로 차려입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71세 노인의 손은 떨렸고 넥타이 매듭은 삐뚤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줘요. 우리 손자를, 우리 딸을 지킬 수 있게 힘을 줘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창구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가 보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은행에서 알려줄까요? 결국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제가 6개월 전에 사위한테 큰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은행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다른 분 계좌 거래 내역은 개인정보라서 저희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그때 옆에서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사기를 당하신 건 아니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금융감독원에 거래 내역 조회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기는 아니고. 그냥 제 사위인데
제가 준 돈을 제대로 안 쓴 것 같아서요.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는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워요. 직접 대화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은행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그때 할아버지 머리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손자 지훈이의 계좌요. 지훈이가 말하길 아버지가 자기 계좌로 등록금을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훈이 통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할아버지는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인데 혹시 할아버지가 너 만날 수 있을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지훈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지금 시험 기간이라 바빠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중요한 거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꼭 보여줄 게 있어. 30분만 시간 내줄 수 있니? 지훈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저녁 6시에 학교 앞 카페로 오세요. 할아버지는 약속 시간까지 몇 시간을 기다리며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손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내 아버지가 거짓말쟁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녁 6시 할아버지는 학교 앞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이는 이미 와서 피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자 지훈이는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만 보면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던 손자였는데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사실을 말하려고 해. 잘 들어봐. 할아버지는 6개월 전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 할아버지가 6월 15일에 내 아빠한테 1억 2천만 원을 보냈어. 분명히 보냈다고. 지훈이는 거래 내역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로 1억 2천만 원이 아버지에게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빠는 할아버지가 안 주셨다고 했는데요. 할아버지는 지훈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는 거짓말 안 해. 할아버지가 내 아빠한테 분명히 줬어. 근데 내 학비는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잖아. 나머지 1억은 어디 간 거지? 지훈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다고? 왜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 통장 좀 보여줄 수 있니? 내 아빠가 언제 얼마씩 등록금 넣어줬는지 확인하고 싶어.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6월 20일 아버지에게서 1,100만 원 입금, 9월 15일 아버지에게서 1,100만 원 입금, 총 2,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훈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훈아, 내 아빠가 그 외에 다른 돈을 준 적 있어? 생활비나 책값이나?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알바해서 생활비 벌어요. 아빠는 등록금만 넣어주세요. 할아버지는 계산을 했습니다. 1억 2천에서 2,200을 빼면 1억이 남습니다. 그 1억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지훈아, 할아버지가 물어볼게. 내 아빠한테 요즘 뭔가 이상한 점 없었니? 돈 쓰는 것 같다거나 이상한 행동 한다거나? 지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가 몇 달 전부터 주식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친구한테 좋은 정보 얻었다고 대박 날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술도 자주 드시고 할아버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위가 1억을 주식에 날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장인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할아버지, 설마 아빠가 할아버지 돈을 주식으로 날린 건가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증거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훈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할아버지도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보자. 지훈이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할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아빠 말만 믿고 할아버지를 거짓말쟁이로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할아버지도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이제 우리가 진실을 알았으니까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두 사람은 카페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오랜만에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지훈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이 손으로 자신을 업어주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했을 때요. 아빠 엄마한테 말 못하고 할아버지한테만 말했었잖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지? 그때 할아버지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지훈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세상에는 너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너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어. 할아버지는 항상 너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게 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 말을 지키고 있어. 할아버지는 너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야. 진짜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훈이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바보 같았어요. 할아버지를 의심하다니. 할아버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저를 아껴주신 분인데, 할아버지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눈물이 흘렀지만 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지훈이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죠? 아빠한테 따져봐야 하나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엄마도 알아야 해. 수진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거야. 우리 셋이 함께 내 아빠를 만나보자.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지훈이는 딸 수진이를 따로 만났습니다. 수진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둘이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수진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6개월 전 1억 2천을 사위에게 준 것, 그런데 실제 학비는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간 것, 그리고 나머지 1억은 행방이 묘연한 것까지.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 씨가 저한테는 아버지가 3천만 원만 주셨다고 했는데요. 지훈이가 자기 통장 내역을 어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엄마, 여기 봐요. 아빠가 넣어준 등록금은 총 2,20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어디로 간 거예요? 수진이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 아버지랑 지훈이도 같이 있어. 민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수지는 만나서 얘기하자고만 했습니다. 1시간 후, 네 사람은 수진이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수는 장인과 아내,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내가 6개월 전에 준 1억 2천만 원은 어디로 간 거요? 민수는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 했습니다. 장인어른,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학비로 다 썼다고요. 지훈이가 자기 통장 내역을 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한테 들어온 돈은 2,200만 원밖에 없어요. 나머지 1억은 어디 갔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간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등록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 책값도 들고 실습비도 들고. 수진이가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여보, 지훈이는 알바로 생활비 벌어요. 우리가 따로 준 돈 없잖아. 1억이 어디로 간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요.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사실은 주식에 투자했어요. 회사 선배가 확실한 정보라고 해서 투자했는데 그게 폭락해서 다 날렸어요.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주식으로 날렸다고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돈을 벌어서 갚으려고 했는데 생각대로 안 됐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 씨, 그럼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요? 왜 내가 돈을 안 줬다고 지훈이한테 말한 거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그럼 며칠 전에 아버지한테 3천만 원 더 달라고 한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드론 빚을 갚아야 해서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는 주저앉았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남편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사과해야 해요.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날려놓고 할아버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잖아요. 민수는 장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은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 씨, 내가 화가 난 건 돈 때문이 아니요. 거짓말 때문이요. 나와 내 손자 사이를 갈라놓은 것 때문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지훈이 다음 학기 등록금은 어떻게 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집을 팔게. 그 돈으로 지훈이가 의대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대줄게. 수진이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어디서 사세요? 그 집이 아버지 평생 터전인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전세 얻어서 살면 돼. 지훈이 미래가 더 중요해. 지훈이는 할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 안 돼요.
할아버지 집까지 팔 수 없어요. 제가 학교 그만두고 일할게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아, 안 돼. 너는 의사가 돼야 해. 할아버지가 꿈꾸던 거야. 할아버지는 괜찮아. 그때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제 집을 팔겠습니다. 저희 집 팔아서 지훈이 학비 내고 저희는 전세로 이사 가겠습니다. 수진이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남편이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고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씨, 그 집에는 내 딸과 손자가 살아야 해요. 그 집을 팔면 수진이와 지훈이는 어디서 살아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가족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부동산에 가서 집 내놓을게. 빨리 팔아서 지훈이 다음 학기 등록금 내야지.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살았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 벽에는 돌아가신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 집을 처음 샀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할아버지도 젊었습니다. 우리 드디어 내 집 마련했어요. 라며 좋아하던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우리 손자를 위한 거니까 이해해줘. 할아버지는 아내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는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할까요? 수진은 결혼 15년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항상 자신이 벌어온다며 가정을 책임지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도움이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훈이 초등학교 입학금도 중학교 수학여행비도 모두 아버지가 몰래 도와주신 돈이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남편의 말만 믿었을까? 왜 아버지를 의심했을까? 지훈이는 자신 때문에 할아버지가 집을 팔아야 한다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는 게 맞는 걸까?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집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아, 너는 의사가 돼야 해. 할아버지가 꿈꾸던 거야. 할아버지는 괜찮아. 민수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날린 것도 모자라 장인의 집까지 팔게 만든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쳐다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비겁하고 한심해 보였습니다. 장인어른의 돈을 날려놓고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자신,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자신, 민수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로 지나간 일이 되돌려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내놓고 싶은데 빨리 팔 수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집을 둘러본 중개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집이 좀 오래됐네요.
요즘 시세로는 1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매로 내놓으시면 8천에서 9천 사이일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8천? 1억도 안 돼요? 제가 30년 전에 3천에 샀는데. 중개인은 죄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가 재개발 대상에서 빠지는 바람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다른 곳 같으면 더 받으실 텐데 여기는 그게 최선입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8천만 원으로는 지훈이가 의대를 졸업할 수 없습니다. 4년이 더 남았는데 한 학기에 1,000만 원씩이면 8천만 원은 4학기밖에 못 버팁니다. 할아버지는 중개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럼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비싸게 팔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중개인이 나간 후 할아버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집을 팔기로 했어. 부동산에 내놨어. 수진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 남편 때문에 아버지가 이런 고생을 하시게 되다니. 괜찮아, 수진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지훈이를 위한 거니까 할아버지는 기꺼이 할 수 있어.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혼할게요. 민수랑 살 수 없어요. 아버지한테 이런 짓을 한 사람이랑은 같이 못 살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진아,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마. 민수 씨도 반성하고 있는 것 같더라. 아버지는 너무 착하세요. 그런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네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할아버지는 너와 지훈이만 행복하면 돼. 내가 이혼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지훈이를 생각해서라도 신중하게 결정해. 며칠 후 할아버지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였는데 집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7,500에 살게요. 더는 못 드려요. 금매 아니에요? 부동산 중개인은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르신, 7,500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매수자를 기다리시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민했습니다. 7,500이면 지훈이 학비로 3년밖에 못 버팁니다. 1년이 모자랍니다. 좀 더 기다려 볼게요. 8천 이상 받고 싶어요. 중개인은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불안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결심했어요. 학교 휴학하고 군대 갈게요. 그동안 할아버지는 집 팔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제가 군대 다녀와서 복학하고 알바해서 학비 벌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지훈아. 의대는 휴학하면 복학하기 어려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돌아가면 졸업이 몇 년이나 늦어지니? 하지만 할아버지 집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할아버지, 제발 집 팔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 말 잘 들어. 집은 다시 살 수 있어. 하지만 내 꿈은 지금 아니면 이룰 수 없어. 할아버지가 이 나이에 뭐가 필요하겠니? 작은 전세 하나면 충분해. 지훈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는 내가 의사 되는 거 보는 게 꿈이야. 그 꿈을 위해서라면 이 집쯤이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 그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장인어른, 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지훈이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여인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제 친구한테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건 당장 지훈이 다음 학기 등록금으로 쓰시고 제가 매달 100만 원씩 장인어른께 갚아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민수 씨, 친구한테 2천을 어떻게 빌렸어요? 이자는요? 이자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집은 팔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라도 해결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위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요? 6개월 전에도 당신은 날 속였잖아요.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책임지고 갚겠습니다. 매달 통장 내역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이게 제각서입니다. 제가 직접 쓴 겁니다. 만약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 집을 장인어른께 증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공증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각서를 받아 읽어봤습니다. 정말로 공증까지 받은 각서였습니다. 민수는 이번만큼은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이것도 보세요. 제가 회사에 야근 수당 더 받을 수 있게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배달일인데 한 달에 150은 벌 수 있습니다. 민수는 배달앱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주말마다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저도 민수를 한 번만 더 믿어보려고 해요. 이번에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술도 안 마시고 매일 반성문을 쓰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위를 다시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계획대로 집을 팔아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한때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와 딸이 할아버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할아버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기회를 주면 변할 수 있습니다.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를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제가 감시할게요. 아빠가 약속 안 지키면 제가 할아버지한테 바로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손자를 보고 사위를 보고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 씨, 알았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요. 하지만 이번에 또 배신하면 나는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이번에는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매물을 철회했습니다. 중개인은 아쉬워하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결정일까요? 민수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할아버지 통장에 입금했고 지훈이의 다음 학기 등록금도 제때 납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달 통장을 확인하며
조금씩 안도했습니다. 민수 씨가 정말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주말마다 배달 일을 하고 평일에는 야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도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배달하시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바로 주무세요. 저도 아빠를 다시 보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흐뭇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내가 민수 씨에게 기회를 준 게 잘한 일이었구나. 그런데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에게서 입금이 안 들어온 겁니다. 할아버지는 걱정이 돼서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내 아빠 요즘 어떠니? 이번 달 돈이 안 들어왔는데. 지훈이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빠가 일주일째 연락이 안 돼요. 엄마도 걱정하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또 도망간 건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민수 씨 어디 갔니? 괜찮은 거니? 수진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있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교통사고? 크게 다쳤니? 네, 배달하다가 차에 치였대요. 다리가 골절되고 갈비뼈도 부러졌어요. 수술했는데 한 달은 입원해야 한대요.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민수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가 비록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주말에 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수진이가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요? 민수가 한 달은 일을 못해요. 그럼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할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민수 씨가 낫는 게 먼저야. 돈은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할게. 아버지, 그럼 아버지 집을 파시려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민수 씨가 이렇게 다쳤는데 내가 집 팔겠다고 하면 민수 씨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니? 며칠 후 민수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수진, 지훈이가 병실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또 약속을 못 지켰네요. 이번 달 돈을 못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 씨, 괜찮아요. 당신이 다친 게 내 잘못 같아요. 내가 돈을 받으려고 해서 당신이 무리하게 일을 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장인어른.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한 거고 제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민수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퇴원하면 다시 일할게요. 이번 달 못 드린 돈까지 꼭 갚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달라졌구나. 예전 같으면 변명이나 핑계를 댔을 텐데 지금은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구나. 민수 씨,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할아버지가 당신을 다시 보게 됐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덕분입니다. 장인어른이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제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한 달 동안 일을 못하면 그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요? 지훈이 학비는요?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어. 71세지만 아직 건강해. 경비일이든 뭐든 다시 시작해야지.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예전에 일했던 아파트 관리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경비 자리 있으면 다시 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관리소장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선생님, 오랜만이시네요. 마침 야간 경비 한 명이 그만뒀는데 하시겠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인데요. 할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나오면 될까요? 내일부터 나오시면 됩니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71세에 야간 경비를 하게 되다니. 하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딸과 사위를 위해서라면 할아버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야간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8시간을 서서 근무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손자 생각을 하니 견딜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퇴원했고 다시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배달 일은 못했지만 회사 일은 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에게 밀린 돈과 이번 달 돈을 함께 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한 달 늦었지만 드립니다. 할아버지는 돈을 받으며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 이제 다리는 괜찮아요? 네, 많이 나았어요. 장인어른, 그런데 장인어른이 야간 경비 일을 시작하셨다면서요? 민수는 수진에게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조금 보태려고. 지훈이 학비도 많이 드니까.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인어른, 71세에 야간 근무를 하시게 만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꼭 빚을 다 갚고 장인어른이 편히 쉬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 씨, 이제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진짜 변했어요. 할아버지의 야간 경비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71세의 나이에 밤을 새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이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다리가 저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참았습니다. 손자 지훈이의 의사가운 입은 모습을 상상하며 버텼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할아버지는 경비실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인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손자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같이 근무하려고요. 지훈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학교는요? 오늘 수업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할아버지 혼자 밤새우시는 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지훈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함께 밤을 지켰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의사 되면 할아버지 건강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할아버지는 내가 의사가운 입은 모습만 보면 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지훈이는 할아버지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새벽 할아버지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71세에 야간 경비를 하고 있지만 손자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지훈이의 의대 졸업식 날입니다. 75세가 된 할아버지는 양복을 차려입고 졸업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수와 수진도 함께 갔습니다. 강당에는 의사 가운을 입은 졸업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훈이를 찾았습니다. 지훈이는 의사 가운을 입고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4년 전 손자가 퇴학당할 뻔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자는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지훈이가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의사가 됐어요. 할아버지는 손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지훈아. 정말 자랑스럽다. 지훈이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읽어보세요. 할아버지는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그리고 할아버지의 시간과 건강을 희생하시며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평생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를 지킬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손자 지훈이 올림.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이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가족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4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갚았고 이제 빚을 다 갚았습니다. 민수는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4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10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총 4,800만 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 씨, 당신 정말 잘했어요. 할아버지가 당신을 믿길 잘했어요.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지켜주셨어요. 그때 지훈이가 또 하나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것도 받으세요. 제가 4년 동안 알바해서 모은 돈이에요. 2천만 원이에요. 할아버지가 야간 경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거 보상해드리고 싶어서 모았어요. 할아버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지훈아. 이건 내가 쓰려고 모은 돈이잖아.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요. 받아주세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정성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서울대병원 레지던트로 합격했어요. 그리고 제 첫 월급으로 할아버지께 새 집을 선물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편하게 사실 수 있는 좋은 집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훈아. 할아버지는 지금 사는 집으로 충분해. 내가 내 미래를 위해 그 돈을 써야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 미래는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의 미래를 만들어 드릴 차례예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저도 이제 승진해서 연봉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축한 돈도 있어요. 저희가 함께 장인어른께 좋은 집을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받으세요. 아버지가 저희한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4년 전만 해도 흔들렸던 이 가족이 이제는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한 가지 조건을 달게. 그 집에 너희들이 자주 놀러 와야 해. 할아버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모이는 집으로 만들어야 해.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할아버지. 매주 갈게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건배를 하며 웃었습니다. 4년 전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손자의 꿈을 이뤘고 사위는 변했고 가족은 하나가 됐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걱정하던 우리 딸, 이제 행복합니다. 우리 손자도 훌륭한 의사가 됐어요. 당신도 기쁘시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손자의 의사 가운 입은 모습을 꿈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니 지훈이가 할아버지 집에 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오늘 병원 첫 출근이에요. 같이 가요.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흰 가운을 입은 지훈이를 보며 할아버지는 이 모든 여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란 서로의 실수를 용서하고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75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손자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자도 할아버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6개월 후 지훈이는 할아버지께 약속대로 새 집을 선물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가 없었고 햇볕이 잘 들어 따뜻했습니다. 입주하는 날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수는 이삿짐을 나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이 집은 장인어른이 평생 누리셔야 할 집입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렇게라도 갚게 되어 다행입니다. 민수는 4년 동안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주식이나 도박에 손대지 않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수진이는 새집 부엌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매주 반찬 만들어 가져올게요. 아버지 혼자 식사 거르시면 안 돼요. 수진이도 달라졌습니다. 남편과 아버지 사이에서 힘들어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당당하게 가족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됐습니다. 남편이 잘못하면 단호하게 말하고 아버지가 무리하시면 말렸습니다. 지훈이는 할아버지 방에 새 침대를 설치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침대는 제가 특별히 고른 거예요. 허리에 좋은 매트리스예요. 그리고 여기 이 버튼 누르면 각도 조절돼요.
지훈이는 레지던트 1년 차였지만 벌써 환자들 사이에서 실력 있는 의사로 소문이 났습니다.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준 희생정신과 사랑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새집 거실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4년 전 손자가 퇴학당할 뻔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집을 팔려고 했던 자신의 결심, 사위를 다시 믿기로 한 결정, 71세에 야간 경비를 시작했던 그 날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훈이가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다음 달부터 월급 받으면 매달 200만 원씩 드릴게요. 할아버지가 편하게 사시게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고맙지만 그럴 필요 없어. 할아버지는 기초연금 받고 살기에 충분해. 너는 내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 미래는 할아버지가 행복하신 거예요. 할아버지 없었으면 저는 의사도 못 됐어요.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저도 매달 100만 원씩 계속 드리겠습니다. 4년간 빚을 갚았지만 그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장인어른 용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말렸지만 가족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모두 저축해서 나중에 손자가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새 집에서 첫 식사를 했습니다. 수진이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순간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습니다. 아니, 가슴에 담고 싶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이 행복한 순간을. 식사 후 지훈이가 할아버지께 선물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제 명함이에요.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레지던트 이지훈. 할아버지는 명함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자가 의사가 됐습니다. 할아버지의 평생 꿈이 이뤄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명함 뒷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 바칩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 명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할아버지는 명함을 지갑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10년 전 손자가 중학교 때 써준 편지 옆에 함께 넣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할아버지는 새집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 의사 됐어요. 당신도 보고 계시죠? 우리가 잘 키웠어요. 그리고 우리 사위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75세의 인생 쉽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